예, 온라인 강좌 2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아, 아까는 이제 그 조명들의 종류를, 라이트 종류들을 좀 첫 주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속성들 중에서 용어와 같이 해서 리플렉션과 리프렉션, 반사와 굴절, 그리고 디퓨즈, 스페큘라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것과 이제 머티리얼 쉐이더의 종류인 램버트, 퐁, 그다음에 블린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 트랜스페런시는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 반사는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리프렉션 인덱스에 관련 것도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스포트라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예, 용법과 관련된 몇 가지 기능들, 그리고 이들이 일부는 스포트라이트의 특성과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통적인 조명 라이트들의 특성하고도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두 번째 섀도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더욱 그러할 거고요. 우선 스포트라이트의 특성들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보시면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을 보시면요. 여기에 어, 용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보시면 디케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콘 앵글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나중에 하시면은 디케이 부분은 나중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마야에서 아까 봤던 그 장면이고요. 렌더 프리뷰 값을 보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플로팅 메뉴 하면 붙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인데요. 자, 얘는 스포트라이트만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서 선택할 때 부정확하게 선택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히 선택할 때는 아웃라이너 창에서 스포트라이트만 이렇게 지금 선택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쪽에 아까 채널박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트룹 에디터 말씀드렸습니다. 어트룹 에디터에서 보다 상세한 설정 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보시면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인텐서티가 있고요. 밝게 해주면 당연히 굉장히 밝게 나옵니다. 디폴트 값이 1이고요. 근데 보통 이런 키라이트에 해당하는 것, 아까 디렉션 라이트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앰비언트 라이트를 약하게 0.1에서 0.2 정도 사이 주시고 그 다음에 키라이트를 보통은 0.7에서 0.8 1점이 좀 안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조로 쓸 수 있는 필 라이트 같은 것들을 써주시면 그것들 한 0.2에서 0.3 또는 0.4 그래서 보완해서 쓰시면 전반적으로 자연스러운 조명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키라이트의 1보다 좀 값으로 1보다 좀 낮은 값으로 해서 우선 주고요. 그리고 아까 했던 것들이 섀도우였는데요. 섀도우는 여기 보면 뎁스맵 섀도우를 기본으로 해서 우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섀도우 이전에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용어들 몇 개 보시면요. 인텐시티는 말 그대로 바뀌고요. 컬러도 있고요. 아까 자료에 보시면 컬러에 있는 여기에다가 보시면요. 클릭하시면 컬러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휴 세츄레이션, 브라이트니스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RGB 값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노드를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2D 텍스처나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하시고, 보통 2D 텍스처 중에서도 보시면 파일 메뉴가 있습니다. 파일을 클릭하시면, 지금 클릭하잖아요. 클릭하게 되시면 외부 이미지들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토샵이라든지 작성한, 또 일러스트를 작성한 블랙 앤 화이트 방식의 이미지들을 시퀀스로 가져와서 여기다 놓으시면 영상을 마치 프로젝션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컬러도 되지만 이미지를 불러올 수도 있고, 낱장 이미지 또는 시퀀스 이미지, 영상으로 말할 수 있는, 영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퀀스 이미지를 불러올 수도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시퀀스 이미지의 경우에는 마야의 경우에 동영상이 아닌 말 그대로 여기에 있는 타임라인에 맞는 넘버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기다가 이미지를 불러올 거라면, 만들어 가져올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W라고 하는 이미지 파일이 있다면 w.001.jpg 이런 형식으로 작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앞에 파일명이 있고요. 그냥 됐을까요? 화이트.넘버. 그 다음에 확장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버는 세 자리 또는 네 자리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2를 쓰시는 것보다는 앞에 최소한 세 자리, 보통 일반적으로는 네 자리를 많이 씁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래서 이건 1번인 거죠. 그래서 여기 1번에 1프레임에서 매칭되는 이미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시퀀스한 이미지들을 보게 되면 2번, 그래서 2번 프레임에서는 이 이미지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형식은 이름, 그 다음에 넘버링, 그리고 익스텐션, 확장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봤던 거는 이름과 확장자로 되어 있는데, 마야는 이미지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두 가지 방식이에요. 그냥 이름, 점, 확장자일 수도 있고요. 시퀀셜한 이미지를 만들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 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더 내려오시면 여기 인텐시티 바로 밑에 Illuminate by Default가 있고요. Emit Diffuse가 있고요. Emit Specular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스페큘러 같은 거는 지금 정확히 보려면 이 스피어의 성질을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램버트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램버트가 아닌 다른 거를 성질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일로 하면 빠르게 전달이 되죠. 우선은 이 환경에, 이 지금 있는 공간에 새로운 재질을 부여하려면요, 재질 자체를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질 만드는 방법은 아까 잠깐 보셨을 텐데요. Create Favorite Maya 들어가시면 블린, 램버트, 퐁이 있다고 그랬죠. 유광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유광. 그래서 퐁, 반짝이는 유광. 컬러도 좀 넣어볼까요? 선택하시고 퐁인데요. 컬러를 약간 식으로 조금 약하게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이렇게 된 거를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선택되어 있죠. 지금 얘는 선택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도 적용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 다시 들어오셔서 3번 마우스로 여기다 올려놓으시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자, 다시요. (3D) 환경창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하이퍼 쉐이드에서 내가 만든 머티리얼 쉐이더를 지정하셔서 오른쪽 마우스를
3번 마우스죠. 3번 마우스 요 위에 올리셔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새 메뉴들이 뜹니다. 이 중에서 맨 위쪽에 있는 Assign Material to Selection을 지정해 주시면 바로 이게 여기에 적용되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는 9죠. 보시면 여기 어트루브 에디터 창에 보시면 아까 여기 램보트였는데 퐁으로 바뀌었죠. 예, 이걸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퐁이기 때문에 유광으로 반짝이는 게 있고요. 그리고 컬러도 들어가 있습니다. 렌더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반짝이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조금 더 강하게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스페큘러 쉐이딩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강도를 좀 높여주면 좀 더 반짝이는 느낌이 나죠. 자, 다시 라이트로 들어오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이건데요. 인텐시티 바로 밑에 있는 Illuminate by Default를 빼주시면 라이트 자체가 작동을 안 합니다. 네, 아예 작동을 안 하게 되고요. 시켜주고요. Emit Diffuse를 해주시게 되면 이걸 꺼주시게 되면 스페큘라는 살아있지만 밝은 톤 부분이 영역이 표시가 안 됩니다. 그리고 Emit 스페큘라를 꺼주시면 대신 밝은 영역은 남아있지만 보여지지만 반짝이는 스페큘라, 하이라이트는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따라서 적절하게 옵션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케이 레이트라고 있습니다. 디케이 레이트라 하면 자리에서 나온 것처럼요. 여기 광원이 있고요. 여기서 빛을 이렇게 발산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광원으로부터 뿜어내져 나오는 이 빛은 파장일 수도 있고 입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무엇이든 이 광원에서부터 나온 이 빛은 물리적인 현실 세계에서는 멀리 떨어질수록 빛 에너지가 힘을 잃기 때문에 점점점 덜 밝게 되고요. 좀 더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빛이 더 집중되어 있고 더 강한 빛을 발하죠. 밝기도 밝고 열도 더 있고요. 그래서 실제 현실은 앞에 광원에서 가까우면 더 밝고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좀 더 덜 밝습니다. 더 떨어질수록 힘을 잃어가니까요. 그런데 디지털에서는 디폴트가 노 디케이이기 때문에 디케이라고 하는 게 감쇄되어진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멀리 있을 때 얼마만큼 에너지를 잃어버릴 것인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표현해 준 건데 노 디케이가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오브젝트들이 같은 밝기를 비춰줍니다. 노 디케이의 경우에는. 근데 이거를 노 디케이가 아닌 리니어, 쿼드라틱, 큐빅은 요 세 개가 알고리즘이 좀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디케이 방식입니다. 이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권장은 쿼드라틱을 권장을 합니다. 해주시면 훨씬 어두워졌죠? 네. 이 이 광원으로부터 얘를 닿는 거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된 거고요. 이럴 경우에는 쿼드라틱을 쓰시게 되면 인텐시티 값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번 200 정도 보겠습니다. 너무 세군요. 한 50 정도 할까요? 네. 좀 센데 한 25만 해도 되겠군요. 그럼 적절한 밝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바닥면을 보시면 바닥면이 여기와 뒤쪽에 밝기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쿼드라틱 방식입니다. 디케이를 살리는 거죠. 그리고 디케이를 살릴 경우에는 인텐시티가 완전히 다른 설정으로 넘어간다. 수치값이. 자, 이 상태에서 노 디케이가 되어버리면 25라는 값은 지나치게 센 값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반드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절대값은 특별히 없고요. 이것들은 상황에 따라 값이 여러분 조절하셔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여기 보시면 이 그리드 값이 있죠. 이 값을 기초로 해서 거리값 정도 맞추시면 적정한 값이 보통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콘 앵글이 있습니다. 콘 앵글은 여기서 비춰지는 이 콘이죠. 삼각뿔 같은 얘의 각도입니다. 각도 크기. 그래서 좁게 해주면 이렇게 보일 거고요. 넓게 해주면 꽤 넓게 표시가 되겠죠. 60 정도만 하겠습니다. 60 정도만 해도 뭐 작진 않은데요. 네. 60 정도였습니다. 그리고요, 페넘브라 앵글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요 안에 속 0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플러스를 주시게 되면 이쪽에 있는 그림 보시겠어요? 보시면 바깥쪽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0에서 마이너스 쪽을 주시게 되면 안쪽으로 흐려집니다. 일종의 경계의 값이죠. 경계의 값을 얼마큼 부드럽게 처리해 줄 것인 건데요. 0은 부드럽게 처리해 주지 않는다고요. 플러스로 하게 되면 바깥쪽이 부드럽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그렇죠? 더 넓어진 느낌이 들죠? 더 넓어지면서 부드러워졌고요. 다시 0으로 해서 값을 이 이미지를 세이브하고 다시 0으로 바꾼 상태에서 테스트 렌더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비교해 보시면 그렇죠? 밑에 바가 있습니다. 이 바로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0, 페넘브라 앵글이 0인 상태고요. 이게 10인 경우고요. 마이너스 10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 10인데요. 마이너스 10으로 요 0 상태도 한번 저장하고요. 마이너스 10 상태로 다시 프리뷰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보통은 상황에 맞춰서 이 정도, 이 정도 약간 맞추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드롭 오프라고 있습니다. 드롭 오프는 전적인 빛이 힘을 거리에 따라서 빛을 이 디케이 값이죠. 디케이 값을 더 강하게 처리해 주게 합니다. 거리 이상으로 되면 빛이 거의 차단된 것처럼 힘을 잃게 되죠. 그래서 보통 드롭 오프는 많이 쓰진 않습니다만 특수한 경우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디케이를 넌으로 할 거냐 또는 쿼드라틱으로 할 것인가. 쿼드라틱으로 한다면 인텐시티 값을 조절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콘 앵글, 페넘브라 앵글에 따라서 이 경계에 관한 원뿔 조명의 각도가 바뀌고 이 경계 부분의 부드럽기가 안팎으로 달라진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스포트라이트의 경우에는 다른 라이트들도 그렇게 하는데 특히 여러분 보통 키보드 작성할 때 이걸 움직이려면 W, E, R을 쓰시죠.
WER. 근데 W는 이제 이동을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방향은 얘의 각도와 상관없이 월드 각도로 보입니다. 근데 윈도우에서 보시면 윈도우 메뉴 중에 윈도우의 제너럴에 보시면 툴 세팅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끝쪽에 버티컬로 툴 세팅이라는 것을 붙여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월드 방향, 오브젝트 방향이 있습니다. 오브젝트 방향으로 하면 얘의 기울기 각도에 맞춰진 방식으로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좀 쉽죠.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월드 방향, 또 어떨 때는 오브젝트 방향으로 나눠서 구분해서 필요에 따라서 바꿔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 있냐? 툴 세팅 창에 있습니다. 툴 세팅은 어디에? 제너럴 에디터의 툴 세팅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여기 아니고요. 이 창을, 이 조명을 좀 더 세분화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WER Translate, Rotate, Scale인데 이것 외에 T 명령어가 있습니다. T 트랜스폼이 아니고요. T는 무슨 명령어냐면 Manipulation 툴입니다. Manipulate가 여러분 Manipulate가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어떤 상황이나 팩트들을 조작하는 걸, 그래서 조작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니플레이터, 조작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여기 나온 시계 모양이 있습니다. 얘를 한번 더 클릭하시면 3시 방향이 되고요. 그러면서 기능이 또 바뀝니다. 그리고 몇 시인가요? 5시인가요? 한 3시, 4시 정도. 한 번 더 하면 6시 방향이 되고요. 6시 방향으로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게 바뀌죠? 이게 뭘까요? 여기 있는 페넘블 앵글입니다. 이것들이 이거를 직접 수치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직접 다이렉트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게 바로 드롭 오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거리의 값들을, 밝기 값들을 내가 매뉴얼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선 연결된 거 보시면요. 옆에서 볼까요? YP로 보시면요. 빛이 있는데 여기 연결된 거 보이죠? 근데 여기는 끊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은 빛이 연속되어 있고 여기는 끊겨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도 끊겨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시 퍼스펙티브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걸로 보면 잘 구분이 안 되실 텐데 나중에 이제 빛 효과를 포고 효과를 보면 더 자세히 볼 거라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거지만 그래도 여기서 조금 연결해 주자면 이렇게 연결을 하면 전반적으로 쭉 붙어 있는 방식이 됐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자, 아까 처음에 했던 여기 이제 드롭고요. 여기 콘 앵글이죠. 그리고 9시가 그리고 이제 1시 반 정도 1시나 2시 정도 되면 이게 뭐가 있냐면 타겟입니다. 타겟 값. 얘를 원래는 회전 값으로 일반적으로 회전을 시켜서 얘가 빛이 보여질 부분들을 컨트롤 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T를 눌러서 이렇게 1시 반 정도 때는 타겟을 이동해서 내가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탑뷰에서 봤을 때 여기 위치에다 놓고, 그 다음에 라이트 뷰로 놨을 때 여기다 놓으면 이 구의 중심부에 정확히 비추게 되는 세팅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서 볼까요? 좀 더. 이렇게, 아니면 여기를 좀 더 당기셔도 되고요. 그래서 빛의 방향을 좀 더 수월하게 T를 눌러서 매니플레이터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한 설정 것들 여기서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여기 일반적인 오브젝트, 특히 라이트에서의 이 WER 외에 T를 눌러서 매니플레이터 옵션 값을 조절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자리에서 보시면 섀도우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섀도우 쪽은 우선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보시면요, 섀도우에는 뎁스맵 섀도우와 레이트레이스 섀도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뎁스맵 섀도우 방식과 레이트레이스 섀도우 방식을 크게 대략 말씀을 드리자면, 뎁스맵은 어떤 거를 이해하시면 되냐면, 빛이 이렇게 내려질 때요, 이 빛의 각도에 맞춰서 이 빛의 각도에 맞춰서 이 오브젝트가 닿게 되는 이 쉐입이 있죠? 쉐입이 있겠죠? 빛이 닿는 쉐입을 마우스가 잠깐 쉐입을 마치 그 색종이 오리듯이 이 모양을 색종이를 오려서 밑에 바닥에 까는 형식이 됩니다. 이 각도에 맞춰서 이 형을, 이 오브젝트 형을 2D로 형태를 따서, 색종이를 따서 밑에 바닥에 깔아서 그걸 늘어뜨리는 거죠. 빛의 각도에 맞춰서 늘어뜨리고 줄어뜨리고 하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방식이 뎁스맵 섀도우 방식입니다. 그래서 뎁스맵 섀도우는 굉장히 연산이 빨라서요, 렌더링 금방 됩니다. 금방 되는데, 그래서 쉐입이 정확히 나와요. 단, 어떤 게 단점이냐면, 빛을, 이 광원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쿼드라틱 작업으로 하게 될 경우 있죠. 쿼드라틱을 하게 될 경우에, 그리고 매너 얘를 값을 약간 줘서, 표현블 앵글 줘서 표현할 때, 여기가 부드럽게 되면서 뒤쪽이 좀 풀리게 됩니다. 약간. 근데 얘 그림자만큼은 끝까지 선명해요. 비교적 선명합니다. 그래서 뎁스맵 섀도우를 쓰는 경우에는 이때 필터를 쓰게 됩니다. 필터. 이 필터는 블러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에서 3 정도로, 보통 이 정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쓰시면 경계가 좀 더, 필터, 이게 블러가 오는 거죠, 이 경계가. 그래서 블러 필터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여기는 레졸루션입니다. 뎁스맵 섀도우에서 쓰이는 것 중에 레졸루션은 여기 깔리는 색종이의 크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해상도는
여러분 보시면 레졸루션이 512, 1024, 2048. 그래서 이게 그 이진법으로 만들어진 숫자들 있죠. 이게 1승, 이게 2승, 이게 3승, 이게 4승. 했을 때 2, 4, 8, 16, 32. 그래서 계속 높아지죠. 512는 2의 8승입니다. 네. 1을 8번 곱하면 512가 돼요. 그래서 그런 스퀘어 값으로, 그렇죠? 스퀘어 값으로 해서 2의 몇 승으로 되어진, 예, 그 수치들을 마야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레졸루션을 512, 1024 식으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디폴트가 512고요. 근데 512는 어느 정도에서 자연스럽냐 하면, 여러분 예전에 쓰던 SD급, 예전에 작은 TV 있죠. 예. 그 정도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화면이 크잖아요. 해상도가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보통 1024 정도는 최소한 써주셔야. 자, 이 값을 한번 볼까요? 이게 수치값을 512가 있고 1024 있고 2048이 있는데요. 512의 반에 해당하는 게 256입니다. 256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256 값으로 한번 뎁스맵 섀도우의 레졸루션을 256으로 낮춰서 한번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왔을 때에 1대1로 봤을 때 그림자의 느낌이 어떤지 보시고요. 요거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여기 2048 더 높은 거죠. 이 값으로 렌더링 하겠습니다. 다르죠? 이때 필터 값을 더 높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해상도에 따라서 이 그림자의 선명도가, 경기의 선명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 자체 해상도. 그래서 이 그림자가 이 전체 화면에서 얼마 정도의 면적으로 드리워져서 표시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가늠하셔서 해상도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작업하는 사이즈를 1280, 720, HD 규격, 풀 HD가 아닌 일반 HD 규격 정도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1024 정도 써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굉장히 넓은 이 화면에서 넓은 부위를 커버해야 되고 표시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다면 해상도를 많이 높이셔야 됩니다. 좀 더 2048 정도 주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근데 아주 조금만 보인다? 그러면 512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런 차이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특별한 거 없으시고요. 그래서 뎁스맵 섀도우에서는, 뎁스맵 섀도우 방식을 할 때는 해상도를 어떻게 둘 건지 그림자의 화면에서의 면적 크기를 구분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보통으로 HD급 1280, 720일 때는 1024가 무난하다. 좀 작으면 012, 좀 넓게 돼 있으면 2048 정도 써주신 것도 괜찮다. 자, 필터는 블러 필터입니다. 그죠? 경계를 부드럽게 해주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웨이 트레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뎁스맵은 아까 말씀드린 게 어떤 방식이었냐면, 오브젝트 형태를 마치 2D 모양으로 색종이 오리듯이 오려서 바닥에 붙인 거, 바닥에 늘어뜨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바닥에 천 깔듯이 깔은 겁니다. 이렇게 얘 형태를 빛이 닿는 직각의 각도에서의 그 단면 모양을 그려서 바닥에 깔아놓은 겁니다. 근데 레이 트레이스는 어떤 방식이냐면, 광원이 여기서 내리자면 여기서부터 입자가 나가면서 여기에 어떻게 부딪히고 여기 바닥에 부딪히면서
1차, 2차 반사되어지고 부딪혀지는 값들을 계산을 해서 그걸 연산을 해가지고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레이 트레이스죠. 빛을 추적하는 시스템으로 표시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레이 트레이스 기법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아까 광원에서부터 빛이 있는 광원에서부터 매질 공기를 대기를 뚫고 빛이 지나가면서 계속 나가면서 점점 에너지를 잃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게 파장보다는 마치 입자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운데요. 그래서 입자가 멀리 가면 갈수록 그 에너지를 알갱이들이 에너지를 잃고 그다음에 더 분산되어진 거죠. 가까이 있으면 더 집중되어져 있고 강하기도 하고. 근데 이것들은 어디 이론에서 나온 거냐 하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2차 대전 때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핵열이 핵폭탄이 터지면 이 핵폭탄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중심부의 열들이 어떻게 이동되어지고 퍼져나가는지를 모델링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이제 알고리즘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3D 라이팅과 렌더링을 이제 연구한 사람들이 이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군사적으로 쓰였던 이 알고리즘을 가져와서 적용을 했더니 굉장히 잘 맞고 잘 표현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인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표현한 것이 이 레이 트레이스 방법입니다. 그래서 반사에 관련된 것도 레이 트레이스 리플렉션 쓰고요. 레이 트레이스 디프렉션, 굴절도 그 방식으로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것 중에 하나로 지금 섀도우를 이제 표현을 해낸 방식입니다. 그래서 레이 트레이스 섀도우를 표현하려면 우선 자, 보겠습니다. 섀도우에 보면 뎁스 맵이 있고 레이 트레이스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레이 트레이스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뎁스 맵이 꺼지게 됩니다. 자, 그럼 레이 트레이스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걸 걸어보면요. 그림자가 안 나옵니다. 그림자가 왜 안 나올까요? 이 빛에서 레이 트레이스 렌더를 통해서 레이 트레이스 섀도우를 만들고 싶으면 우선 빛에서 여기를 체크를 해줘야겠지만 하나 더 해야 될 부분은 렌더 세팅에서 보시죠? 이 3-3에 보시면 번호가 왜 이렇게 되냐? 레이 트레이스 섀도우 렌더 세팅인데요. 마야 렌더 세팅에서 보시면 레이 트레이스 기능이 있는데 이걸 ON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가요? 한번 볼까요? 자, 그게 어느 거냐면 이 딱딱이 중에 이게 프리뷰 렌더러겠죠? IPR은 나중에 보실 거고 요게 기어 모양이 있죠? 요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렌더 세팅이라고 뜹니다. 렌더 세팅이 뜨고요. 지금은 마야 소프트 렌더, 소프트웨어 렌더입니다. 그래서 마야 소프트웨어로 들어가시면 중간에 보시면 레이 트레이싱 퀄리티가 있어요. 레이 트레이싱 퀄리티 체크해보시면 레이 트레이싱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빛을 레이 트레이스 방식으로 해서 그림자를 만들 거야 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걸 필름링해서 찍어주는 부서에서 렌더링 부서에서 이거를 체크를 안 해주면 그렇게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빛 광원에서 레이 트레이스 섀도우를 하겠다라는 것과 렌더 세팅에서 레이 트레이싱 기법을 전반적으로 적용하겠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만족이 돼야지만 섀도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반사도 나오죠. 자동으로 레이 트레이스 하게 되면 그렇죠? 리프렉션 나오고요. 리프렉션은 별로 여긴 없고 리프렉션 좀 높여주고요. 섀도우도 좀 높여주고요. 약간 이 정도에서 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를 보시면 꽤 선명합니다. 그림자가. 그쵸? 그림자가 꽤 선명해요. 여기보다는. 그래서 이때 여기에서 설정들을 보시면 웨이 트레이스 세팅에서요. 라이트 레디우스 값이 있고요. 섀도우 레이 값이 있습니다. 이 값들을 조금씩 주시면 값을 주시면 좀 더 부드럽게 표현이 됩니다. 좀 더 부드럽게. 그래서 레디우스 값 1, 0.25 정도 할까요? 섀도우 레이 값 있죠? 2에서 6인데요. 3 정도. 이렇게 해서 값을 좀 줘보시면요. 요거는 지금 기본 값이었고요. 지금 이 값을 수치를 좀 넣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변화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개 차이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 설정 값을 조절해서 자연스럽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입자처럼 이렇게 풀어진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강하면 힘들겠지만 약간만 표시가 될 수 있게 처리를 조절을 해주시면 훨씬 자연스럽고 고급스럽게 그림자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라이트 포그 이펙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그래서 다음 주에 다음 진행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서 이펙트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스포트라이트의 라이트 포그 이펙트, 라이트 포그와 또 보시면 다른 라이트 글라우와 같은 효과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할 때 뭐와 관련이 있냐면 라이트 포그 같은 경우에는 빛광 기둥이 나가는 거군요. 빛 기둥을 표시해 줍니다. 이 공기 중에서. 그럴 경우에 지난번에 요거 말씀드렸던 거죠. 요거 기억나시나요? 요거 뭐죠? 요거 자 보겠습니다. T 누르시고 몇 시요? 7시 반 되면 이거 나온다 그랬죠. 이게 드롭 오프 효과와 디케이 리전이라고 해가지고 이 영역들, 빛이 비춰지는 영역들, 거리에 따른 영역 표시가 나오고 이걸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뒤로 더 빼고 얘들을 더 빼면 꽤 밝게 저 뒤쪽이 풀리는, 좀 어둡게 풀리는 거고요. 이걸 더 당기면 일찍 풀어져서 되게 흐릿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여기 앞에 부분을 길게 두고 빨리 풀어지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걸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그럼 이 상태에서는 렌더링 했을 때 안 나오지만 대기에 그 빛 기둥이 표시가 안 되죠. 그런데 다음 시간에 포그 표시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비치는 빛 기둥이 보이면서 그 밝기가 여기에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럴 때 요거를 이용해서 조절해 주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같이 해서 다음 주에 스포트라이트의 이펙트 효과 부분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